알차게 돌아왔습니다. 영화로운 무기로 영화를 보는 본격 밀리터리 무비 팟캐스트 방위사업청 팟캐스트 무비앤무기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아온 무비앤무기 시즌2 3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작가님?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한길입니다. 네네, 별일 없으셨죠? 너무 더워요. 아직도 덥습니다. 네. 8월 말인데 네. 조금만 걸어도 그냥 등에 땀이 너무 나가지고 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무비앤무기 들으면서 시원하게 날렸으면 좋겠고 네. 소개해 주시죠, 직접. 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네. 굉장한 입담의 대가시죠. 종편에서 뭐 너무 자주 나오시고 독설가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직접.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부 포럼의 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네.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즌 1에서는 뭐 자주 뵀었는데, 네. 예, 뭐 계속적으로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서 그 덕분에 정신이 네. 없었습니다. 뭐 아침에 면도도 못 하고 있다가 잠깐 사우나도 씻고 왔습니다. 네. 네. 그 북한 도발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약한 자일수록 굉장히 이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요. 몸도 좋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제 댓글 중에는 뭐 쌀을 줘라, 예. 소를 좀 보내라 이런 얘기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좀 평화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빈틈없는 감시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양옥 연구위원님, 평소 영화를 자주 보시는데 어떤 장르 좋아하시는지, 네. 네, 저야 좋아하는 게 밀리터리나 액션물이죠. 그 이외에 뭐 어디 가겠습니까? 최근에 본 영화 뭐가 있겠죠? 글쎄요, 딱히 이제 밀리터리 무비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13 hours라고, 네네. 13시간 동안에, 미국 이제 벵가지, 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네. 2012년에 있었던 이때 이제 거기 나왔던 보안 요원들과 현지의 테러범들과의 어떤 그런 교전들,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얼만큼 이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립됐었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장 뛰는 사람들의 마음의 힘든 마음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와 닿죠. 네, 트랜스포머를 연출했던 마이클 베이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전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근데 마이클 베이 감독이 트랜스포머 전에는 이제 이런 밀리터리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나쁜 녀석들이랄지 더록 같은 영화. 더록, 네, 더록 그런 재밌죠. 작품들이 네. 있긴 했었죠. 근래에 트랜스포머로 요걸로 좀 많이 먹긴 했지만 이번 작품은 나름 괜찮다고 평을 받았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벵가지 사태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시절에 아마 대표적인 실책 중 하나인데, 미국 공화당에서 이 영화를 대대적으로 좀 약간 힐러리를 비난하는 툴을 앞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또 메시지가 좀 있네요. 밀리터리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한 작품입니다. 심리전이죠, 약간. 아닙니다. 시가죠. 약간 블랙호크 다운 스타일의 작품인데, 네네. 그런 특수전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볼만한 작품입니다. 네. 흥행이 됐었죠? 국내에서는 잘 안 됐고요. 미국에서도 작년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PTV로 나왔나요? 아마 나왔어요. 네. 사실 개봉 시즌이 올해 미국에서 1월이었는데 1년 전에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대박이 났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다시 주려고 개봉을 했었던 작품인데, 그냥 소소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영화니까 한번 밀리터리 팬이라면 꼭 보실 만한 작품입니다. 네. 네. 어떻게 극장에서 보셨습니까? 우리 양. 아니, 극장에서 못 보고 저는 IPTV로 봤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이제 시청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아서 극장에서 네네. 보시는 걸 좀 권하긴 바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감 넘치는 총격 사운드랄지, 약간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리얼리티적인 면은 확실히 극장에서 봐야 그 맛이 확실히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13시간입니다. 13시간. 국내 네. 재개봉 제목은.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바로 감시 체계가 주제인데, 감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무기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좀. 그렇죠. 저도 네. 처음에 이런 주제로 하겠다 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무기가 맞는 건지, 네. 이 범위가 맞게 조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그래도 열심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감시 체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우리 양 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서베일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뭔가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죠. 쭉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대전에서는 이 감시 체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ISR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게 이제 Intelligence, Surveillance, 그다음에 Reconnaissance라고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정보, 감시, 정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그 나라의 그 국력의 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북한 관련돼서 뭐 킬체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킬체인. 이 네. 킬체인에 보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ISR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ISR이 결국 뭐냐면은 위에서 뭔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북한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갑자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잠수함 아니면은 이제 네네. 미사일 발사하는 트럭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기지에서 쭉 나오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그 이제 미사일을 수직으로 올립니다. 네네. 그럼 이제 바로 이때가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장비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으면은 네네. 북한이 이게 차를 끌고 나와서 미사일 쏠 때까지 그럼요. 모르는 겁니다. 날아올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거나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탐지를 합니까? 레이더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레이더가 바로 그런 게 감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가 서서 이 미사일을 올린다. 여기까지 네. 감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감시 체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가능은 한데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이제 그거를 그쪽 지역을 열심히 쳐다보고 대기하고 있다가 쫓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이제 단순히 감시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추적이 되는 거죠. 표적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렇게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조준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킬체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전장에서 이 레이더로 승리를 거머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뭐 가장 처음이 이제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영국을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치 독일이 그 당시에 해군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그 실질적으로- 전차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영국은 그 당시에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나라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국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너 쳐들어가야 되는데 네. 해군이 약하니까 이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치 독일의 공군 원수인 헤르만 괴링이 공군으로 영국을 때려잡겠다 해서 이제 폭격기와 이제 전투기를 가서 몰고 했는데 영국도 이제 만만치 않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영국 본토 항공전이 일어나는데 그 뭐 항공전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파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레이더 기술이 독일보다 월등했다는 거. 아 그때 당시에도. 네네네. 그래서 사전적으로 먼저 오기 때문에 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대응할 수 있는 출격 횟수나 이런 게 많았고요. 그만큼 그 본토 항공 중에서 불리한 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데 레이더가 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세계 2차 대전 당시잖아요. 그때가. 네. 어떻게 그 레이더가 개발이 됐을까요? 개발 비화까지는 전잘 그 모르겠고요. 1900 한 이미 한 30년대 정도부터 네네. 30년대 후반부터 쓸만한 시스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네네. 가장 먼저 이러한 레이더 망을 제대로 된 망을 이제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챔버레인이 실수를 하고 그다음에 독일이 뭐 이렇게 그 유럽을 점령할 때까지 영국이 아무 짓 안 하고 있었다. 바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 본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지하기 위한 준비는 굉장히 잘 돼 있었다. 그다음에 소위 그 영국이 갖고 있던 그런 그 방공 레이더 시스템이 네. 현대 대부분 국가들이 그런 당시 영국이 썼던 그러한 그 체계들 같은 것들을 발전된 시스템을 쓰는 거예요. 영국이 선구자였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보면은 그 레이더망 미국도 네. 예전에 진주만에서 그 레이더망이 없었나요? 왜 이렇게 진주만에 레이더망이 있었는데 영화에도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돌아나 뭐 진주만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새떼인 줄 알고 그냥 새떼인 걸로 착각하든지 아니면 본토에서 그때 아마 폭격기가 오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네. 받아서 설마 일본이 쳐들어오겠어.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해서 넘긴 방심하다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레이더들이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네네. 영화에서 보면 레이더가 막 하면 적기가 온다고 해서 막 점으로 점으로 막 띵띵띵띵. 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기 레이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파장의 흐름을 보면서 네. 여기 뭔가가 있구나. 결국은 뭐냐면 이 해석하는 사람의 레이더를 분석하는 사람의 능력에 상당 부분 달려 있고요. 사람의 그 기술력. 예,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파장이 아니 이 파장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현대 레이더도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 자체가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굉장히 먼 거리 있을 경우에는 이게 비행기인지 사람인지 미사일인지 뭔지 샌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판독 능력은 역시 아무리 레이더가 잘 된 시기고 뭐라고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역시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일정한 그 레이더의 성능이나 분해능에 따라 네. 틀린데 분해능이 좋은 레이더, 분해능이라는 건 우리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네네. 카메라 할 때 화소, 몇 화소 이런 말씀 네네.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만큼 이제 그 레졸루션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좋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잘 비치면은 어떤 모양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차든지 뭔지 비행기 모양도. 예, 모양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와. 근데 이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방이 가만히 있는 경우의 얘기고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거나 소위 우리가 싸라고 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레이더의 경우인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멀리서 날아가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네. 그렇게 상세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그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역시 아직도 그 레이더를 그 분석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레이더 기술력이 뭐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랑 뭐 2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아, 그 정도로? 네. 네. 예. 뭐 저희가 20년 후에 따라가면 걔네는 또 20년 도망가 있을까. 아니 그 아이언맨 1에서도 보면 그 아이언맨이 막 날아가는데 그냥 새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언맨이 그 레이더에 잡히고 네네. 뭐 그런 것도 봤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F-22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가 올라가 예, 있는 예, 걸로 예.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네. 뭐 그런 것들 성능이 굉장히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한참 말 많은 사드 있지 않습니까? 사드, 네. 민감한데요. 예, 네. 사드에 달린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있군요, 예, 거기도. 예, 네. 당연히 있죠. 그 엑스밴드 레이더를 갖고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 이 엑스밴드 레이더가 얼만큼 이제 대단하냐 하면은, 네네.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0km 정도 밖에서 날아가는 골프공도 볼 수가 골프공도요? 있는, 예, 예. 그런 와. 정도로 굉장히 어. 아주 정밀한 시스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 물론 그렇게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레이더라는 게 요즘은 좀 틀린 게 우리 네. 예전에 영화 보면 레이더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그란 접시판 같은 맞아요. 막 네네. 뺑글뺑글 돌아갔잖아요. 네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면만.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거 보셨죠? 네네. 거기 달린 레이더는 레이더가 4면에 달려 있어요. 아. 왜 4면에 달려 있냐면 아, 그래서 이게 예. 배가 각지게 생기는 그쵸. 거군요. 90도씩 네. 이렇게 이제 관찰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360도가 계속 탐지가 되는 겁니다.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더가 볼 수 있는 각도 같은 게 있는데 기계식으로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지가 안에 있는 그 소자들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들을 전기적 힘을 줘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레이더의 성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더 발전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지금도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는다 밑에 구름 있으면 못 찍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레이더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지면 아직은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그 구름 밑에 있는 어떤 그 특징들 그런 것들도 이제 전파로 보내서 받는 거니까 어느 정도 모양새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런 대단한 발전 속에서 과연 그 이런 감시 체계에 대한 한국 영화는 뭐가 있었나 보니까 네, 이게 감시자들이. 네, 제목이 그냥 감시자들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경찰청 내에 이제 네네. 그 감시반이 있다는 설정인데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무기가 나온다 약간 요러지는 않아요. 사실. 한효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굉장히 뭐 이제 네네. 재밌는 작품인데 이게 홍콩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홍콩의 원작은 홍콩 네, 영화예요? 홍콩 영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 알았네요. 네. 사실 영화 개봉할 때 이게 원작이 있다라는 리메이크를 별로 그 홍보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원작 자체가 국내에서 그 유명하지 않아서 네네. 그렇게 드러내면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원작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장비라고 하는 게 뭐 GPS 정도밖에 없고. GPS, CCTV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이렇게 연출상으로 확 드러날 만한 그런 장비는 없죠 사실. 이게 그 액션 영화나 이런 데 봤을 때 우리가 뭐 총을 쏜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객들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죠. 그 제 생각에는 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에너비 오브 스테이트 같은 영화들이 이런 위성 감시에 대한 시각적인 그 비주얼 효과를 굉장히 잘 준 영화인데 감시자들은 그 클리셰를 그렇게 딱히 벗어난 작품은 아니에요. 그냥 화면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뭐 정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흔히 하는 그런 그 음성 녹취를 한다느니 뭐 그 정도 수준의 연출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감시적인 느낌이 그렇게 팍 부각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영화 그 감시자들은 그냥 흥신소다.
뭐 그래도 좀 발전되는 신소라고 봐야겠죠. 나름 전문. 보셨죠, 우리 위원님은? 예, 저도 뭐 우연히 봤습니다. 영화 근데-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정말 그 경찰이나 이렇게 하는 걸 거의 비슷하나 이런 조직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땐 약간 좀 그 영화적인 상상이 아닌가. 물론 우리도 이제 이런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팀들이 이제 있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감시 는? 감시를 이제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미행을 하고 추적을 하고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그런 능력을 하는 그런 부서들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부서들이 어. 있긴 있는데 이제 이것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고요. 되려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제일 감시하기 좋은 거는 그 이제 감시 대상이 휴대폰을 그대로 이제 복제를 네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통화하는 내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맞아요. 다 그렇죠. 하는 네. 방법들이 이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장부터 이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윤리적인 해결이 되면 문제가. 이제 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현실과는 좀 차이가 조금 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이런 조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소위 이제 우리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을 감시를 하고 테러 분자를 감시하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되려 비슷하다. 그러니까 경찰청보다는 아마 이제 국정원 쪽 얘기가 아닐까. 근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 사실 뭐 저희가 한국 영화, 형사 영화 보면 흔한 클리셰가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맞아요. 뿡구리 앉아서 라면 먹다가 쫓아가는 잠복. 그런 감시였잖아요. 네네. 이 영화를 보면 이제 한국 경찰의 약간 감시도 약간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그 인지적인 홍보 효과는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군에도 없다는 거죠, 위원님? 아닙니다. 이게 그 감시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군이 감시하는 건 이렇게 범죄자가 도심지를 돌아다니면서 그죠. 감시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당연히 군도 감시하죠. 그 뭐 이 네.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간첩들이나 예, 이런 예. 거에 대한 약간 그 부분은 결국 이제 그 어떤 방첩 업무는 우리 네. 군이 민간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네. 민간인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이라든가 경찰이 혹은 이제 하는군요. 국정원의 이제 이런 파트들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이제 되려 이제 북한이 솔직히 어떻게 움직이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청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제 이런 임무들은 당연히 수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군요. 네. 아니 그 한 작가님, 네. 혹시 그러면 뭐 감시자들 말고 뭐 외국이나 뭐 이런 좀 그런 영화가 있을까요? 감시하는 영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지상이나 뭐 지상이 하면서 차차 설명해드리고 국내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첩보전을 다룬 영화들, 뭐 쉬리랄지, 용의자 쉬리. 이런 영화에서 그냥 뜨문뜨문 좀 등장하긴 하는데 네. 감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영화라 네, 좀 아직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2013년부터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감시 체계가 실전에 배치됐다고 하던데 기존 그 감시 정찰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예를 들어서 감시 체계, 실전 배치된 감시 체계를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그 저걸 겁니다.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적진을 이제 들여다보는 장비들. 그래서 이제 전술 정찰 정보 수집 체계라는 건데 원래 이제 우리는 그 이전에는 그 정찰기가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이제 그 RF4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F4 팬텀, F4 팬텀. 예, 아시죠? 네네. 그 이제 그 팬텀기에 이제 그 어떤 기관총이나 이런 것들을 떼내고 거기에 이제 고성능 카메라를 네. 장착해서 찍고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팬텀이 이게 언제 시절 팬텀입니까? 네, 베트남 아직도 전대죠. 지금 네. 일부 기체가 남아서 우리 영공을 지키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뭐 그 곧 이제 퇴역을 할 거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이 시기에 이제 이 팬텀이 이제 물러나면서 여기를 대체할 기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F-16 전투기에다가 일종의 포드 시스템으로 장착합니다. 포드라는 것이 외부에 이제 뭔가 이렇게 네네. 그 부착물을 장착을 해서 이제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은 단순히 뭐 사진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레이더로 영상 정보 같은 것들을 입수를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임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투기들은 우리가 그냥 F-16이라고 안 부르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RF-16 R자가 붙는 그러니까 레코네선스가 붙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우리나라의 그 감시 그 정찰 체계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함부로 뭐 우리 군의 어떤 그 네네. 노력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네네. 지금 일단 봤을 때는 90년대 수준은 넘어서서 2000년대 그러니까 미군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한 2000년 초기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겁니다. 그 핵심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적의 전장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금강백두라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네, 금강백두. 그러니까 정찰기. 이제, 예, 예. 네.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금강산까지 들여다보고 백두산까지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찰기가 있는데 이름 잘 지었네요. 예, 예. 이게 정시고칭. 예, 예. 이제 이 정찰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활약을 잘 해왔고요. 이제 90년대부터. 근데 요거를 이제 그 같은 코드 네임이지만 좀 이렇게 성능이 더 향상된 그런 기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대북 감시, 혹시 이제 어떤 전쟁을 뭐 일으키려고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부분에 우리 군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방금 네. 이제 금강백도 얘기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갖춰 나간다거나 하는 다양한 계획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감시 체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먼저 그 지상 감시 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떤 게 영화들을 좀 있을까요? 찾아보면 일단 지상 감시 체계의 가장 기본은 일단 첩보 영화인데 첩보 영화죠. 첩보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감청 장비를 부착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저기 뭐 안경에 안경이나 뭐 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저는 고전인데 그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죠? 이게 70년대 작품인데 그 당시에 도청이나 감청에 대한 그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이 감청에 대한 이슈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그 감청 전문가가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의 모티브를 봐서 90년대 그 토니 스콧 감독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시각적으로 제대로 그 최첨단 감청과 감시에 대한 거를 제대로 보여준 첫 번째 영화가 아니라고, 그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극중에서 NSA가 등장을 해요. 미국의 그 안보국 NSA. 네, NSA가 등장하는데, NSA가 동원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이 영화에서 다 보여줍니다. 위성을 통해서 감시하는 장면, 그 다음에 뭐 구두 아래다가 이렇게 감청 도구를 넣어서 감시, 이렇게 소리를 듣는 장면, 그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은 그 소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영화 98년에 나왔는데, 뭐 한간의 루머에 의하면 98년에 그 영화 속에 표현된 기술은 이미 뭐 십몇 년 전에 기술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해서 뭐 NSA의 감청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해서 많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경에 렌즈를 달아서 007 영화가 해서 이제 보면은 봉고차에서 나오죠.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 정도의 기술력이 됩니까? 지금? 네,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줬어요. 맞아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영상 전환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상 네. 전화가 되긴 되는데 네네. 하려고 하면 모듈 크기가 있어요. 그쵸. 그죠. 그 모듈 크기를 예를 들어서 안경이나 얘랑 같이 보낼 수 있나 이런 것이 문제가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듈이 얼만큼 실시간으로 잘 보내나. 그 다음에 이게 뭘로 움직입니까? 배터리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배터리를 네. 어떤 모양으로 해서 어떻게 넣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영화에서 보는 식의 그런 아주 뭐 작고 조그맣고 이런 거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분산하는 거죠. 배터리는 뭐 몸쪽 어디에 뭐는 어디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만 쫙 빼서 그 카메라 선으로 빼서 뭐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한다거나 장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장비가 네. 사실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뭐 이렇게 핸드폰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정도식의 뭐 안경 하나로 완전 무결하게 맞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어.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전송까지 한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조금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전혀 뭐 없다라고 얘기는 제가 감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그 신보다 더한 천조국에서 뭘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네네. 뭐 예, 그러나 이제 그 실질적인 기술의 한계는 있다. 근데 저는 그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첩보 영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클리셰 중 하나인데, 네. 크릿한 사진을 이렇게 밝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예. 그게 실제 맞아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복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게 이 레졸루션이 낮은 거를 백날 찍어봐야 그걸 확대를 해봐야 그쵸, 안 안 됩니다. 되죠. 근데 네. 결국 뭐냐면 프로그램상으로 해서 그 레졸루션 이렇게 커다란 깍두기 같은 이런 네네. 것들이 색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 색깔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하면서 그 깍두기를 이제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작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양이 나오고, 아,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였구나.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애초에 그런 걸 찍고 뭐고 할 때 해상도를 엄청나게 크게 해서 찍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쵸. 해상도 네. 좋아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첩보 영화에서 흔히 보는 클리셰거든요. 뭐 이렇게 버튼만 살짝 돌리면 갑자기 화질이 사진에 그렇죠. 이렇게 화질이 선명해진다거나 그런 클리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정말 실제로인지 궁금했네요. 좋습니다. 우리 양 의원
의원님, 예. 그 도청과 감청, 예. 요거 좀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뭐 좀 차이점 설명 좀 가능할까요? 뭐 일단 이제 도청과 듣는 감청, 거고.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듣는 건데. 네네. 근데 이런 거 같습니다. 이제 도청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가지고 해서 네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에 설치를 해가지고 해서 내용을 계속 듣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거죠. 네네. 감청이란 거는 기존에 일어나고 있는 통신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에 끼어들어서 이제 그거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똑같죠?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듣는 거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듣는 거냐 이게 이제 도감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찐계란하고 삶은 계란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차피 똑같은 거고. 아니 그 우리 한 작가님 다크나이트에도 그 스마트폰을 통한 감청 사례가 있다고. 그저 영화 속에서 나오죠. 조커가 하도 날뛰는데 이제 못 잡잖아요. 그래서 그 외인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 루시우스 폭스가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만 쓰게 하고 그 이 기계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제 조커를 찾게 되죠. 네, 사실 감청이나 도청 문제 굉장히 윤리적으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CIA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 내부의 첩보기관들의 감청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그 최근에 이제 영화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이 그 스노든이라는 영화가 이제 올 가을에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 이 영화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또 이제 그 영화가 또 하나 있죠. 뭐 이글 아이라는 이글 아이라는 영화가 네네. 있는데 그 2008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이글 아이인데 네네. 이 영화 보면 역시 NSA의 그 아리아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슈퍼컴퓨터. 네, 슈퍼컴퓨터의 어떤 프로그래밍 때문에 그 모든 그 도감청을 다 그 슈퍼컴퓨터가 합니다. 그 모든 그 카메라를 다 해킹할 수 있고, 그 슈퍼컴퓨터가. 그다음에 멀리서 듣던 음성도 분석해서 이제 그 팔의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영화 속에 나오는 SF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그 약간 그 다루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이런 뭐 좋은 기능도 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다루는 사람이 잘못되면 좋은 기능도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 들어온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쓰는 사람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쓰는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뭘 내올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요즘 뭐 많이 좋아지긴 네,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인 거고 스노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노든이요 NSA의 직원이었는데 문제는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SA도 보면 일을 하청을 줘요. 민간 회사에. 그러니까 민간 회사에 뭉치를 주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이제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모았다가 이제 꺼내놓는 건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더라. 근데 이제 그리고 이 모은 데이터가 이제 과연 이게 합법적인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화두를 던져줬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그 CCTV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지상 감시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예, 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네. 우리 군은 지금 이제 소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GOP 지역에. GOP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남쪽 이제 철책. 한 2km 떨어진 남쪽 철책 이쪽 지역을 빡센데죠. 이제 맞습니다. 이 워낙 이제 이 지역의 고조가 심하니까 근데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병사들이 일일이 다 걸어가면서 힘들죠. 하는 게 네. 이게 뭐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주 심한 지역에 근무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연골이 나갈 수까지 있어요. 이게 진짜 봉화지염 걸립니다. 네. 예.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제 제초 작업도 계속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심지어는 그런 데는 어떠냐면요. 이 기름 같은 걸 보내줘야 되는데 차가 못 가니까 헬기를 보내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 이것을 약간 과학화 경계를 해서 하면서 그럼 조금 더 어떤 병사들의 노력도 조금 이제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좀 더 실질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 핵심은 일단 아주 간단하게 CCTV입니다. CCTV. 우리 그 건물 가면 이제 경비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CCTV고 그다음에
그 CCTV가 이제 단순히 뭐 주간만 보는 게 아니라 야간도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이제 광 감지 센서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하면서 우리 왜 동작 경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그 지나가면 이렇게 불 들어오게 되는 그런 맞아요. 시스템 같은 네네. 거 있죠. 근데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좀 설치를 해놓고 하면 이제 경보가 울리는군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여기 뭔가 움직임이 있다 하면서 이제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감시를 더 잘하는. 예전엔 그 깡통 같은 거 걸어놔갖고 달랑달랑했었는데 많이 발전했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그 철책을 넘어오려고 그런다. 아니면 철책을 끊으려고 그런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전자적으로 이제 탐지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또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 로봇을 이제 뭐 평상시에 다 투입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 주로 위험물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폭발물 그렇죠. 이런 거에 접근할 때 물론 사람이 이제 방폭복이라는 걸 입고 갈 수가 있습니다. 허트로퍼 범 잘 나와 있죠. 네, EOD 예, 팀이 맞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예. 조그마한 그 로봇을 투입했다 잘 안 돼서 예, 이제 방폭복 이만한 거 입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소위 이제 우리는 텔레토비복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안 죽으려면은 이제 이게 보호해야죠. 큰 거 써야 되다 네. 보니까 헬멧을 쓰는데 그게 뭐 방탄도 엄청나게 두껍고 네네. 이게 더우니까 그 안에 이제 이 쿨러를 이게 돌려주지 않으면 공기순환을 안 해주면은 쓰고 가다가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미니 선풍기가 있군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안에 입는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이 냉동복.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원한 쿨조끼 같은 거. 쿨조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기적으로 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화 속에서 보니까 근접에서 터지면 그것도 무적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히 근접하면. 이 폭발물 해체복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더디죠, 몸이. 일단 손 부분은 그냥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네. 세밀한 처리를 하기 그죠, 위해서는 그죠. 손이 직접 가야 되는데 장갑을 끼고 나올 수 없어서 손 부분은 내놓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큰 폭발이 아니어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손을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폭발물 처리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로봇을 대신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자. 로봇 기술들이 많이 요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물컵을 딱 들어서 위아래로 흔드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딱 가는데 물 한 방울 안 흘릴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기술이 요즘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큰 기술은 아니네요, 아직까지. 근데 그래도 그게 과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기술입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로봇이 되게 크게도 지금 만들어진다고 들었어요, 막. 예, 뭐 사실은 이제 큰 로봇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견마 로봇이라는 걸 개발하는데 요거는 이제 감시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감시 기능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예를 들어 우리 막 이렇게 행군할 때 군장을 하면 네네. 엄청 무겁죠. 네네. 30kg 군장 막 이걸로 네네네. 해서 야 무슨 뭐 급속 행군하자 뭐 20kg 급속 행군하자 하면서 나를 죽여라 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견마 로봇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 군장은 맡겨주고 네. 자 짐은 너에게 그러니까요. 나는 네. 단독 군장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준비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GOP 철책에서 군인들은 그 점차. 이렇게 되면 뭐 군인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물론 어떤 경계 병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네. 빠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사실 이제 새로운 인구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병력이 수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조금 줄어드는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러한 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방의 감시를 전혀 안 한다 이거 아닙니다. 병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거기서 누가 뚫고 들어왔다. 그죠. 그럼 열심히 출동해가지고 해줘야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준비들은 다 잘 뭐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까요? 영화 에이리언 2 보면은 네네. 뭐 정말 SF 영화긴 하지만 이 감시체가 있고 감시 센서에 걸리면 로봇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응 사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도 원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그게 소위 이제 경계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네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뭐 그 총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M60이든 아니면 지금 뭐 K3든 뭐 이런 것들을 기관총을 장착을 해서 탐지되면 곧바로 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DMZ 지역에 그걸 무작정 깔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그죠. 이 철책을 오는 게 그 어떤 적군만 오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준비들은 이제 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살아 생각하는데 그 전 단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다 그냥 바로 통제실에서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종해서 네, 이렇게. 조종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뭐 아마 장기적으로 발전 플랜 안에 있을 겁니다. 뭐 제가 뭐 제 플랜을 제대로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공용화기, 그러니까 우리 그 캐리 공공이라고 그러죠. 네네. 큰 이런 공용화기들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점차적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로봇이 경계태세를 이제 하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우리가 이 시스템들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경계태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그러면 인공지능의 바탕에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계 움직이고 예. 뭐 적군 발견하고 예. 뭐,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어떤 쏠지 말지의 판단을 그렇죠. 결국은 네.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많은 부분 자동화가 되겠지만 그러한 기능까지는 어떤 로봇에게 줄 수는 없다. 뭐 이게 이제 현재까지 입장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감시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해상 감시체계와 공중 감시체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또 이제 퀴즈 이벤트가 있죠? 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부까지 듣는 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 나갑니다. 2002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 정찰기는 무엇일까요? 방위사업청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업로드될 2부도 꼭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